듣기만 해도 산업과 기업이 저절로 이해된다.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제야의 고수들에게 직접 듣는 투자 세미나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우리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 처음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늦게 모셨습니다. 저희가. 아닙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참. 21년도였죠. 네. 집 팔으라고. 21년 10월 달.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매도 기회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21년 10월에. 네. 근데 그때 뭔가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네, 불장의 완전 끝물이었죠. 네. 주식으로 따지면 완전 고점이었죠. 꼭지. 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내놨으면 팔렸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의 거래 네. 추이를 보면 이제 꼭지가 거의 21년 하반기 말 네. 아니면 22년 초 그 즈음으로 네, 맞습니다. 찍히죠. 네. 그때는 뭐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네. 어떤 걸 보고 그때는 당연히 데이터를 보고 제가 네. 전망을 한 거였고요. 예. 데이터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네네. 여기 이제 엑스퍼트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여기 시도 분석 들어가시면 예. 엄청 많네요. 네, 엄청 많은 데이터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그런 의사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네네네. 사실 21년 10월 달이면은 모두가 다 미친 듯이 서울에 입주물량이 다 가서 더 간다고 할 때였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확하게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매도, 절호의 매도기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폭도 최소한 전국적으로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22년 하반기에 20에서 많게는 50%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때는 이제 좀 선구적으로 욕을 드셨고요. 욕 정말 많이 먹었죠. 네. 네. 죽일 놈이라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또 성지 영상이 됐죠. 그래요? 네. 예. 이게 이제 주택구입 부담지수라고 해서 아. 서울에 지금 집을 내가 대출해서 샀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줘요. 네. 근데 얘가 이제 역사적인 평균이 지금 한 250 정도 되는데 이때 코로나 시기 고점에 388 거의 400까지 갔습니다. 저점이 얼마였냐면 얘가 165. 저희 지수화된 거죠. 예, 지수화된 거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지금 기준으로 한 달에 이자 얼마 내면 집 살 수 있어랑 똑같습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을 내가 얼마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380 거의 400만 원을 내야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있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소득 대비한 아파트 가격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28배가 넘었었습니다. 네네. 28배.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소득 대비 집값. 예, 28배면은 혹시 그 전체 소득의 몇 % 정도 주택 담보 대출 상환에 쓰실 수가 있으세요? 전체 소득에 네. 월 소득이에요? 월 소득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번다 쉽게 얘기해요. 1,000만 네. 원을 번다. 그럼 얼마 정도 내가 물론 이게 이제 소득이 커질수록 그 비율은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뭐 극단적으로 6, 700만 원까지인데 원리금 낼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진짜 3, 400만 원으로 같은데 6, 700. 어렵죠. 안 되죠. 네. 안 되죠. 또 네. 세금도 내야 되고. 현실적으로. 뭐 한 500만 원이다 싶으면 네. 와, 한 얼마 정도 200만 가능하실 원까지도 것 같아요? 부담될 것 같아요. 얼마요? 500만 원의 월 수입이라면 예. 200만 원 원리금 부담도 부담스럽죠. 커지죠. 근데 200만 원 서울의 아파트를 내가 대출 껴서 사는데 한 달에 원리금 200만 원이면 할 만하죠. 그러니까 서울이라면 그냥 어떻게 맥스가 양구고? 예. 제가 보기엔 정말 소득의 맥스로 40%가 저는 맥스라고 생각합니다. 40% 정도는 내가 대출 껴서 원리금 상환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요때가 이제 얼마였냐면 제가 고점을 얘기했을 때가 28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PIR이 28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푼도 안 쓰고 28년 소득을 모아야 집 살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28 나누기 0.4, 40%니까 예. 그러면은 몇 년 동안 갚아야 되는 게 답이 나오는데 예. 70년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30살에 내가 집을 사도 몇 살까지 갚아야 돼요? 100살까지. 100살. 예.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네네네. 예. 그리고 금리가 이제 21년 8월 달에 바닥 찍고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거래량 데이터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 데이터 넘어가기 전에 네. 어떻게 제가 또 고점을 알아맞혔는지를 제가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자, 요거 이제 보이시죠? 예. 요 막대 그래프가 매매 수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매 수급. 매매 수급. 그래서 매수자가 많은지 매도자가 많은지. 그래서 매수자 매도자를 더해서 하나의 지표로 뽑아낸 게 이 매매 수급이라고 하는 데이터예요. 자, 이 빨간색 보이시죠? 네네네. 요 빨간색이 매수자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려는 사람. 네. 근데 매수자 숫자가 엄청 줄었네. 21년 8월 달에 고점 찍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이거 못 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10월 달에 그냥 훅 떨어지죠. 네. 그다음 요 파란색이 매도자 숫자거든요. 근데 매도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쭉 늘어나네요. 쭉 늘어나죠. 일종의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매매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급격하게 떨어지죠. 자, 너무나도 고평가된 상태여서 예. 살 만한 사람은 이미 없는 상태인데 매매 수급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금리 올라가고 이거 뭐 불을 보듯 뻔하죠. 결국은 대사락이 올 수밖에 없고 빨리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좀 정리도 좀 하고 그때 또 여러 방송 채널에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제가 정확한 표현이 뭐였냐면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다. 무조건 빨리 팔아라. 그래서 제가 뭐 모임도 좀 하고 있는데 멤버십이라서 모임도 좀 하고 있는데 예. 지난주에도 몇 분이 저한테 대표님 덕에 제가 그때 집을 팔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근데 물론 이제 가격이라는 게 주가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데이터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심리가 덧붙여지다 보니까 더 과열되기도 하고 맞아요. 더 이제 급냉되기도 하고 네.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인간의 심리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를 보고 네. 지금이 과열 국면이다. 네. 어느 지점에 있다라는 건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리도 데이터로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게 다 반영이 돼서 데이터로 나타나는 거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듯이 부동산 쪽에도 그럼요. 예. 그런 게 이제 다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심리를 알 수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예. 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 이상의 그냥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 엑스레이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스레이기. 예. 자, 여기서 지금 띄우신 건 뭐예요? 요거는 거래량 데이터인데요. 거래량. 예. 요게 이제 지난 10년 동안의 수도권 부동산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예. 자, 이제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터졌을 때가 두 번 있었죠? 2006년 말, 그 다음에 2020년 중순.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거래량이 느는 이유는 뭘까요? 사고 싶은 사람도 많고 팔고 싶은 사람도 많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체결 자체가 어찌됐든 그렇죠. 사는 사람이 근데 지불하니까. 이 사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때 사는지 아니면 이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이라도 못 사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공포에 휩싸여서 사는지를 데이터로 분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21년 하반기 뭐 그때는 포모의 정점이었죠. 이제. 그렇죠. 예. 자, 그런데 2006년 말 수도권 그때도 아파트 못 사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2006년 말에. 예. 그리고 또 이런 흐름이 5년 만에 2020년 중순에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네네. 이렇게 고점에서 어깨 위에서 거래량이 터져요, 보통은. 왜? 보통 사람들은요, 무서워서 집 못 사요. 수도권의 평균 거래량이 얼마나 2만 건도 안 됩니다. 네네네네. 월 평균 거래 2만 건이 안 돼요. 근데 이럴 때는 거래량이 5만 건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5만 네네. 건. 엄청나게 과열인 거죠. 5만 건이 넘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냐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정부가 규제해도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예. 지금이라도 못 사면 내가 벼락거지 될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때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런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1년에서 1년 반 후면은 꺾여요, 시장이. 왠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자, 2030 세대마저 영끌해서 아파트 샀어요. 다음에는 10대가 영끌해야 될까요? 없죠 이제는. 그래서 신세가 특례가 나오는 건가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자산은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상승이 지속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고점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나 1년 반이 있다가 시장이 꺾이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제가 다 분석을 해서 워낙 이쪽 분야로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책도 3권 쓰고 이론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네. 또 제 뒤에는 또 수십 명의 뛰어난 뭐 인공지능 개발자부터 엄청난 개발자들이 있으니까 이걸 연구해서 예. 제가 그때 자신 있게 10년에 제 재산도 걸고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매도 기회다 하고 판 거죠. 그때 집도 다 파신 거예요? 네, 집도 다 팔진 않았는데 네. 네, 그때 좀 매도도 하고 네, 또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하고 제 주변 사람들에도 엄청 얘기 많이 했어요. 이제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 집 한 돈이 다 지금 리치고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리치고에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인건비, 네, 개발자 리치고. 인건비. 네. 그러면 네. 근데 이제 21년 말, 네. 22년 초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내려오기는 시작을 했는데 네. 와 그게 벌써 얼추 2년 다 돼갑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하락장 2년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금까지? 이제
엄청난 1년 반? 폭락이 네. 있었죠. 22년에. 네. 기억나시겠지만 실거래가가 공개된 이후로 가장 큰 폭락이 나타났습니다. 매매와 전세 둘 다. 22년에 네네. 특히 하반기 거의 다 빠졌어요. 그리고 너무 급격하게 빠지니까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 둔촌주공 살리기를 하면서 23년 초에 23년에 반등이 들어왔다가 23년 가을 10월 또 다시 꺾이고. 가격이 떨어졌는데 또 신생아 특례 나오고 연초되니까 다시 살짝 거래량도 조금 늘고 반등하는 기미가 있지만 자 이거 거래량 데이터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연평균 거래량이 그러니까 지난 한 20년 가까이 월 평균 거래량이 거의 2만 건이에요. 예. 그리고 2만 건을 이렇게 돌파를 중간중간 하죠. 대세 하락장이어도.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21년 8월 달 이후로 21년 9월 달부터 지금 2년 반 정도 됐는데 2년 반 동안 한 번도 2만 건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2만 건이 뭐예요? 17,000건도 넘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살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비싸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건설사가 망하고 공인중개사 하는 분들이 다 폐업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로만 따졌을 때는 역사상 최악의 침체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정부가 중간중간 부양책을 떠받치면서 원래는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중간에 이렇게 떠받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락 나왔다 잠깐 반등 나오고. 네, 그래서 제가 24년 전망을 제가 뭐라고 했냐? 상중하저라고 제가 전망을 했습니다. 상중하저. 네, 상반기는 뭐 고만고만 나쁘지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근데 상중마저도 정부가 받쳐줘서. 그나마 받쳐줘서죠. 근데 그때도 23년 이제 여러분도 되돌아서 복귀해 보시면 이제 집가 하락 끝났다고 이제 또 상승 나온다고 막.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락을 전망했던 분들도 이제 또 많이 혼나고 막.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정책 이거 아니었으면 정책 자금 아니었으면 네. 그 뒷받침도 안 됐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은 항상 생기는 거고요. 자,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락을 하면 그냥 주구장창 하락만 하실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뭐든지 그냥 한 방에 쭉 떨어지진 않죠. 왜냐하면 또 주식도 정부 그렇고. 정책이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게요. 한국 부동산원 지수 데이터로 제가 좀 볼 거고요. 네. 자, 요 차트 보이시죠? 요게 이제 서울의 매매가 흐름 차트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때도 제가 기간을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선 차트는 그냥 가격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선 차트는 가격 차트고, 이 막대 그래프는 증감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월 대비. 전월 대비.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때도 하락하다가, 네. 그 다음에 2009년에 기억나시겠지만 서브프라임 사태가 끝나고 나서 각종 부양책이 나왔죠? 네네네. 그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반등이 대략 1년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1년 뒤부터는 어때요? 또 다시 떨어졌죠? 네. 떨어지니까 또 정부 정책 나왔죠? 그럼 다시 또 반등 좀 나왔다가 다시 또 하락을 쭉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디요? 하락 한번 나왔다가 22년에 엄청난 큰 폭락세 나왔다가 네. 23년에 반등 나왔다가 네. 지금 떨어지다가 다시 부양하니까 또 살짝. 근데 이런 흐름, 이런 하락 패턴이 또다시 저는 남았다라고 데이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하신다고요? 확신. 특히 서울. 그러면 이제 지나간 거는 데이터로 다 확인이 되는데 네. 앞으로를 전망하실 때는 그럼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가격은 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죠? 수요와 공급. 공급이 예. 만나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수요를 분석하고 공급을 분석하면 되겠죠? 네. 자, 먼저 많은 전문가들이 맨날 틀리는데 맨날 같은 데이터 가지고 또 틀리는 게 뭐냐? 바로 입주 물량입니다. 뭐 2017, 18년에도 입주 물량이 많아서 뭐 떨어질 수밖에 없네. 또 최근에 하는 얘기는 입주 물량이 작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항상 틀려왔죠. 입주 물량 가지고 전망했다가는. 자, 그러면 실제로 입주 물량이 어떤지를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울을 먼저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 차트입니다. 예. 막대 그래프가 연도별 입주 물량이에요. 네네. 근데 2020년 이후로 언제가 입주 물량이 제일 작죠? 올해. 네. 24년이 제일 작습니다. 저 연간이네요. 연간.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아파트 시장 또 대세 상승 온다고 하는 거죠. 이거 데이터 하나 가지고. 입주 물량이 적으니 네. 공급이 적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 사람 성격 좋아. 그래서 이 사람 성공할 거야.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거는 여러 데이터 중에 하나일 뿐. 하나이죠. 아니, 사람을 성격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의사결정할 수 있나요? 자, 예. 못하죠. 자, 근데 서울은 작은데 예.
중요한 거는 입주 물량을 보실 때에도 예. 직주 근접이 되는 곳을 같이 봐야 돼요. 아하. 즉 수도권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볼게요. 이게 수도권 입주 물량입니다. 예. 자, 24년, 25년 입주 물량이 작나요? 안 작죠? 과거 평균보다 위에 있네요. 예, 많아요. 네. 자, 과거의 수도권 대세 하락장 11, 12, 13년 이때 입주 물량 진짜 작았는데 이렇게 작았어도 하락했죠. 반대로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아서 상승해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 하나 가지고 전망하는 거는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고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잘못 아시는 것과 다르게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절대 작지 않다. 공급이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이 작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네. 자, 물론 공급도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사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시간만 허락하게 된다면 제가 전국의 모든 곳을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 11시에 퇴근하는데 예, 아직 7시간. 제가 또 일정이 많아가지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리치고 데이터 보시면 되고요. 농담입니다. 네. 잠깐 이제 공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입주 물량이 있는데 제주, 서울 이런 데는 밑에 있는 데는 입주 물량이 작아요. 예. 네, 위에 있는 데는 입주 물량이 좀 많고 네네. 그래서 분명히 서울은 작지만 경기도나 인천이랑 같이 보면은 입주 물량이 좀 많죠. 자, 그래서 일단은 공급은 시장이 우호적으로 보이세요? 아니면은 뭐 그만한 변수로 보이세요? 시장이 우호적인 거라는 건 이제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정도일까? 그렇죠. 입주 물량이 너무 작아서 그렇진 공급이 않아 너무 보이네요. 작아서 근데 공급이 그렇게 작지 않죠. 네, 수도권까지 합쳐서 보면. 네, 수도권까지 합쳐서 작지 않다. 서울만 그것도 올해만 작다. 24년만. 25년은 다시 많아져요. 네. 자, 그래서 공급은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하는데 우호적이지 않다. 자, 그럼 수요를 봐야죠. 네. 수요. 자, 수요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있어요. 네. 실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격대에 따라서 좀 실수요는 달라지지 자, 않을까요? 예. 실수요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거래량으로 알 수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그동안 매수를 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면 매수 대기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미 코로나 때 2020년, 21년은 어땠죠?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났죠. 네네네. 자, 그러면 어때요? 더 이상 살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많지 않죠. 예.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거를 한 거예요. 예. 신생아 특례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더 실수요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실수요를 불러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수요를 불러올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아주 강력한 방법. 자, 한 달에 대출 껴서 한 달에 100만 원이면은 아니 한 170만 원이면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네. 아파트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뭐 좋은 지역이면 사죠. 저는 170만 좋은 지역 아니어도 살 것 같은데요. 예. 170만 원인데 예.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자, 이 주택구입 부담지수나 PIR 데이터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예. 수요자 측면에서 데이터를 만든 겁니다. 과연 내가 이거를 지금 내가 살만한 상황인가? 살 수 있는 만만한 가격대인지 아닌지. 아하. 자, 근데 지금 서울 보세요. 321입니다. 예. 321이에요. 역사적인 평균 250이고 저점이 170도 안 돼요. 네네네. 그럼 이것만 보면 지금 가격이 40% 떨어져야 됩니다. 40% 떨어져야 이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못해도 20%는 떨어져야 25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평균. 네. 그리고 보시면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이게. 네네네.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지금 보면 여전히 어깨, 가슴 정도다. 자, 그리고 소득 대비해서를 봐도요.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21.8년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40%를 우리가 쓴다고 하면은 얘를 0.4로 나누잖아요. 55년 정도 됩니다. 그럼 35세 집 사면은요. 90살까지 갚아야 돼요. 네. 말이 되는 세상인가요? 그러니까 저 가격에 실수요자들은 어림없다. 어림없죠. 네. 이걸 누가 사요? 자, 그럼 역사적인 평균이 17인데 얘를 0.4로 나누잖아요. 그럼 40년 정도 됩니다. 그럼 35세 집 사면은 뭐 40년만 기 75세. 목이지 근데 있으니까. 이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아니, 75세까지 갚을 수 있어요? 40년 동안? 그렇죠. 어렵죠. 쉽지 않죠. 자, 그럼 역사적인 저점이 얼마냐? 얘가 12가 안 됩니다. 12배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를 12배를 0.4로 나누면 대략 30년 정도 되는데 네. 그러면 그러면 35세 때 집 사면 65세 때 집 내가 다 내 집 되는 거예요. 대출 하나도 없이.
이 정도가 정상인 세상 아니에요? 저건 이제 서울 기준이죠. 서울 기준으로. 물론 이제 전국 중에서 제일 비싼 서울 기준으로 네. 했을 때 저 정도인 거고. 네, 서울이 22배, 경기도는 9.8배. 네. 10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배가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실수요자에게. 비싸도 너무 비싸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거의 넘볼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년 반이 넘는 동안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고요.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해가면서 금리 낮춰주고 대출 기간 늘려줘도 그때만. 못 사는 거예요. 비싸니까.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신생아 특례 대출 나온 것도 거의 다 이제 대환 대출로 그걸 맞습니다. 활용한다 하더라고요. 네. 신규 그럼요. 구입이 아니라.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공급을 또 뭐로 볼 수 있냐? 요 팔려고 내놓은 매매 매물량 있죠. 요 빨간색이 매매 매물이거든요. 네. 매매 매물량이 어때요? 빨간색이. 매물은 오히려 더 늘고 있고. 매물도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신규 아파트만 공급이 아니라 이 매물도 공급이라고요. 그다음 또 공급이 뭐예요? 미분양도 공급이에요. 근데 미분양 지금 보시면 어때요? 줄 다 다시 늘고 있죠. 네네네. 서울도 지금 미분양이 다시 늘고 있어요. 우리가 공급 사이드로 볼게요. 입주 물량 뭐 그렇게 서울만 올해만 작고 절대 수도권으로 적지 않고 그다음에 매매 매물량 갈수록 지금 역사상 최고 수준이고 네. 미분양도 다시 늘고 있고 공급이 많아요. 근데 수요는 실수요 거의 없잖아요. 네네. 이미 코로나 때 한번 다 수건 다 짰고 그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 때 마른 수건 한번 더 짰는데 이번에 신생아 특례 짜려고 했는데 다 대환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수요가 없어. 공급은 너무 많아요.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고 이게 당분간은 그래서 하락장이 계속 될 수밖에 없고. 그럼요. 근데 물론 이제 미래에 네. 그 과거에 아까 보여주셨던 그 사이클 그대로 사실 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얼추 어느 정도에서는 좀 바닥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네. 보일까요? 일단 가격 거품이 좀 많이 빠져야 되고요. 네. 가격 거품이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허리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허리나 허리 밑으로. 서울은 지금 가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뭐냐면 네. 코로나 시대 전에는요.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달랐습니다. 서울이 떨어져도 지방은 올랐고 서울이 올라가도 지방은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의 초저금리와 유동성이 합쳐져서 엄청난 상승 파동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올랐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다 같이 떨어졌던 건데 아마 내년 정도부터는 이 지역마다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겁니다. 현재까지도 아니고 네. 2025년 즈음부터는 지역마다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네. 라는 건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는 지금 가슴까지밖에 안 떨어졌고 어디는 네. 허리까지도 허리나 허리 떨어졌는데 밑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 지역들은 반등이 빨리 나오겠죠. 네. 그거를 좀 어떤 데이터로 좀 봐야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자, 예를 들면 네. 자, 울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 데이터가 확실하게 좋아지는 게 울산이 좀 더 눈에 보이니까. 이건 사실 뭐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지역 경기랑 또 네, 연관이 맞습니다. 되기도 하죠. 네. 어떻게 저기서 요게- 지역명만 치면 다 나옵니까? 예, 다 나옴. 칠 것도 없이 여기 다 있어요. 어. 시도, 시군구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자, 역사적인 평균이 82죠. 울산이 82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역사적인 평균 80인데 지금도 82죠. 네네. 즉 평균까지 떨어진 겁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렇죠. 한 달에 내가 대출 껴서 집을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를 직관적인 데이터로 보여주는 차트고요. 저게 얼추 이제 고점에 허리쯤 되는 거예요? 네, 허리. 예. 딱 이 평균선 보이시죠? 네네네. 평균선에 딱 붙어 있잖아요. 허리 치고 조금 롱다리 아닙니까? 네, 네. 자, 그리고 다른 지역이랑 비교 분석해서 같이 봐야 되는데 네. 광주가 83입니다. 대구가 90이고요. 예. 경남이 66이에요. 그러니까 광역시 중에서 지금 광주보다 더 싸요. 광주 광역시보다 울산 광역시가 더 싸다고요. 광주 광역시의 일자리가 울산보다 많은가요? 자, 산업적으로는 울산이 더 큰데. 네, 그래서 이렇게라도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비교 분석해서도 보고 일단은 울산 자체적으로도 평균까지는 떨어졌다. 허리까지. 자, 그리고 저점이 저는 한 75 정도라고 보는데 네네네. 코로나 이때 저점은 이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예. 75. 그러면 지금부터 한 7 정도만 떨어지면 돼요. 그럼 10%도 지금 떨어질 게 없어요. 약간 하방은 그래도 좀 네. 많이 열려 있진 않고. 그렇죠. 그다음 PIR을 봐도 역사적인 평균까지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일단 가격적으로 허리 정도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다. 실수요자라면 네. 울산 지역에 내가 꼭 집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네. 떨어질 걱정은 좀 덜 하고 사도 되는 상황.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어떤 뛰어난 전문가라도요. 전국 방방곡곡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임장도 한계가 있죠. 데이터가 없으면. 근데 데이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가끔은 틀릴 때가 있지만 네. 제가 그동안 유튜브 방송 해온 몇 년 동안 해온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큰 맥락은 제가 다 맞춰왔어요. 근데 이게 김기원이 뛰어나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김기원은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 부동산 엑스레이기를 갖고 있잖아요. 리치고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배우셨으면 하는 게 뭐냐. 김기원이 어떤 데이터를 보면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시장을 전망하는지를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지역이라도 다 가능합니다. 이 전략은 네. 김기원을 낮추고 리치고를 띄우는 전략. 그럼요. 김기원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네. 김기원 퇴출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왜 앞으로 저는 울산이 좋아질 거라고 보냐면 네. 자, 울산의 입주 물량을 볼게요. 입주 물량 굉장히 많죠. 작년에. 예. 올해 어때요? 아, 내년에 어때요? 줄어드네요, 계속. 갈수록 줄어들죠. 공급이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울산이. 네. 네.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계속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매매가가 올라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전세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인 전세 시장이 먼저 좋아지고 시차를 두고 매매 시장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의 전세 시장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를 이 전세 수급 동향 차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죠. 네네네. 그리고 얘가 100보다 높으면 빨간불이 시작이 되는데 100보다 높으면은 전세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겁니다. 네네네. 자, 수요가 많으니까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거는 현재 상황이고 미래의 공급을 알 수 있는 게 입주 물량이니까 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울산의 전세 수급이 지금 보세요. 차트 보시면 어때요?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죠. 전세 수요가 올라가고 있고.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어요. 자, 그럼 앞으로 울산의 전세 수급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좋아지겠죠. 자, 그럼 울산의 전세 수급이 좋아지면 언젠가는 얘가 당장은 아닐지라도 매매가를 밀어 올릴 거예요. 네네. 자, 그래서 울산의 시장이 좋아질 수 있겠다. 앞으로 좋아질 수 있겠다. 올해 어느 즈음에.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자 보세요. 우리가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PIR 소득 대비해서 몇 변지를 봤는데 네. 허리 정도예요. 그리고 하방을 봤을 때 숫자적으로 봤을 때 한 10% 작게 과거 저점까지 해도 15%면 다 떨어집니다. 이제 많이 떨어져서 만만한 가격대가 슬슬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 공급 물량 줄어들고 전세 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매매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아니라도 빠르면 올해 가을이나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부터는 울산의 매매가도 바닥지고 다시 올라갈 거다. 라는 게 예상이 되지 않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가는 거네요. 그럼요. 네. 네. 울산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해줘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저는 네. 눈에 몇 지역이 보여요. 앞으로 훤히 좋아질 지역들이. 근데 하지만 관건은 뭐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이 서울이 너무나도 고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이 와장창창 무너질 겁니다. 와장창창 무너지면 그때 전국적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질 겁니다. 왜? 대장이 얼어붙으니까. 하지만 그런 지역들은 저평가된 지금 허리 밑으로 떨어진 지역들은 잠깐 주춤했다가 금방 빠르게 가격이 올라올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무섭게가 대장이 아니라 또 와장창창 이러면 또 이제 데이터가 있는 그대로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추 이제 바닥 정도는 이제 나오고 있고. 아니요, 바닥은 아니고 이제 허리 정도까지는 떨어졌다라는 근데 거죠. 거기서 더 떨어져 봐야 한 10% 정도니 네. 큰 위험 구간은 아니다. 네, 이미 이제 말씀이시고. 최악의 국면은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서울과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네. 아까 20%에서 최대 40%까지는 더 떨어져야 좀 어떤 설득 가능한 가격대다. 네. 그 말인 즉슨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정도 가격이 와야 네. 다시 수요가 촉진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격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럼요.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또 뒤따르겠죠. 네. 자, 지금은 보시면 정부 정책이 부양 정책과 이 억제 정책이 있는데 네. 부양 정책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실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있고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투자 수요 자극하는 정책은 없죠? 실수요만 자극하고 있잖아요. 네, 네. 왜? 지금은 아직 거품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정말 부동산 시장이 최악이 되면 그 최악이라는 과거처럼 IMF 때나 금융위 이후에 2012, 13년 정도 난리가 났을 때 그럴 때는 정부가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들을 펼쳐내게 될 겁니다.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었고요.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LTV나 네. DTI나 이런 거를 풀어주듯이. 그게 뭐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예.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일단은 현재 묶여 있는 취득세 중과세. 아하. 예. 다주택자. 네. 그래서 일단 취득세 중과세부터 저는 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미분양 주택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려들을 좀 하고 있고, 저도 전국은 아닐지 몰라도 미분양 이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빠르게 좀 강력한 우호 정책을 펼쳐서 빨리 이제 건설사도 좀 살리고 저는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카드들이 아마 순차적으로 저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이렇게 정부의 어떤 캐비넷 안에 네. 그러니까 플랜 같은 게 다 있다 하더라고요. 예, 과거의 부동산 정부 정책을 저는 데이터로 제가 다 분석을 해봤는데 네. 패턴이 똑같아요. 그렇죠. 요럴 때 요런 거 하나씩 이제 그럼요. 캐비넷에서 꺼내는. 네네. 그러다 저 이제 밑에 있는 가장 무거운 서랍을 싹 꺼낼 때 그렇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감면 뭐 해제 뭐 이렇게 네,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확실하게 정부가 네. 이게 실수요도 안 되고 네. 투자 수요까지 이끌어 와서 부동산 시장을 조금은 부양을 해야겠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읽으면 될까요? 조금이 아니라 강력하게 부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만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나와요.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시장이 거의 최악일 때, 즉 떨어져서 무릎 밑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거기서 못 올라오고 네. 막 있을 때. 그럴 때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나오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과거로 따지면은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신호가 나온다면.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집값이 바로 올라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바로 올라오는 거 아니죠. 예. 자, 제가 이거를 차트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네네. 자, 보이시죠? 자, 이게 이제 2008년 11월 달부터 이제 2015년 3월 달까지의 매매가 차트입니다. 이게 주황색 선이요. 네. 자, 이때 급락을 하니까 2008년 10월 달에 그 규제했던 걸 싹 다 풀었습니다. 강남 3구 빼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예. 그리고 부양정책하니까 올라갔다가 예. 떨어졌죠. 네. 떨어지니까 이제 12, 13년부터 뭘 했냐? 굉장히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한 채든 여러 채든 취득할 경우에도 양도세를 물지 않겠다. 양도세 향후에, 예. 비과세. 향후에 그 미분양 주택을 팔 때 네. 양도세 물리지 않겠다. 네. 그게 이때 나왔다고 이때. 음. 이때. 음. 그런데도 시장이 바로 반등했나요? 아닙니다. 낙폭만 조금 좁혔네요. 네, 떨어졌다가 잠깐 반등했다 떨어졌다가 2013년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는데 네. 정부에서 부동산 우호 정책을 부양 정책을 언제까지 했냐? 2014년 12월 달까지 했습니다. 그때도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어요. 음흠. 네, 또 다른 3법. 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2015년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상당한 대세 상승이 시작이 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내릴 때도 보시면 한 방에 쭉 내리지 않아. 오르락 내려가면서 해서 이제 2차 하락이 1차 하락보다 더 크죠. 2차 하락이 원래 1차 하락보다 더 크다고 봐야 돼요? 그건 지역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면 이 기간 동안에 네. 서울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네네. 제가 지방을 볼게요. 대구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대구는 어때요? 매매가? 아,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이에요. 오. 같은 기간. 대구는 그냥 먼저 계속 상승으로 올랐죠. 돌아선. 네. 그러니까 대구는 2009년 9월 달부터 계속 대세 상승. 근데 수도권은 서울은 계속 대세 하락. 근데 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지방, 뭐 경남 볼까요? 경남도 어때요? 엄청난 대세 폭등장이 나왔잖아요. 이때 11년에. 저거는 보이세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허리 부분까지 먼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가격 거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 우리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금리가 2008년 10월 달에 주택담보대출가 고점 찍고 네. 계속 그러니까 내려왔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계속 떨어졌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에서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게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우호적이지만 네. 그게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먹혔지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안 먹혔어요. 금리가 싸지만 금리가 반토막이 났어도 안 먹혔어요. 싼 금리를 동원을 해서라도 집을 사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웠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심리가 꺾이면은 그렇게 시장이 또 하락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시면 계속 떨어질 것 같다라 사람들이
이 환상에 젖는 겁니다.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그 관성에 의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여전히 그 코로나 시대 엄청난 폭등량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있어요, 지금은. 이게 싸그리 없어져야 서울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은 올해 말 내년 어느 즈음부터 대세 상승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위기 끝나고 나서랑 너무 비슷하다. 자,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자, 2008년 10월부터 2013년 8월달까지 수도권 대세 하락장. 자, 1등이 누구예요? 경남입니다. 경남 매매가만 43% 올랐어요. 부산 43%. 저기 특정 기간 동안에요? 그 기간 때 2008년 10월 달부터 2013년 8월 달까지. 네. 네. 수도권 대세 하락할 때. 이거 보시면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상승했다라는 거고 파란색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인천 12% 떨어졌죠. 서울, 경기, 인천만. 네, 서울, 경기, 인천만 떨어지고 지방은 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완전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아니 인구와 일자리가 몰리는 서울만 사라는 거예요, 맨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2014년에 바닥 찍고 수도권이 워낙 대세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2010년대 초반에도요. 수도권은 떨어지고 지방은 올랐다니까요. 근데 2025년부터 일부 지방은 대세 상승을 할 게 명확히 눈에 보입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거품 많아요. 물론 수도권에서는 일부 지역은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태로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별로 빠지지 않는다라면 상당히 이 하락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끈하게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느냐. 네. 아니면 저기 밑에까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허리 부분까지 그냥 서서히 그렇죠. 내려가느냐. 지지부진하게. 근데 저는 이번에는 폭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서울이요. 네. 확 빠질 가능성. 네. 2차 하락이 더 깊게. 1차 하락과 유사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하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번에는 22년 하반기에도 이 6개월 동안에 실거래가 22% 빠졌잖아요, 서울이. 네네네. 네. 근데 앞에서 이게 1차 하락의 이제 하락 배경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2차 하락은 또 어떤 논리일까요? 2차 하락은 여전히 지금 비싸요. 여전히 살 사람이 비싸고. 없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공급적으로는 여전히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지표가 개선이 전혀 안 되고. 개선이 안 되고 가격은 너무 비싸고 거기다가 여기에 결정적으로 또 강력한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스트레스 DSR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 네. 나중에 금리가 오를 걸 추가로 반영을 해서 네.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금리가 가상금리를 부여해서 스트레스 받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 DSR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2월 26일에 첫 시행이 됐고요. 네. 이제는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러니까 총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네. 내년부터는 100% 시행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 1금융권, 2금융권까지 저축은행, 캐피탈, 그다음에 보험사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봉만큼 줄어들어요. 자신의 연봉만큼. 네, 내가 연봉이 1억이다. 추가 대출 금액이 1억이 1억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거죠. 5천이다. 5천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작년 말에 그랬죠. 전문가들이 또 금리 인하될 거다 24년에. 네네네. 인하돼서 올라갈 거다. 저는 그런 전망 안 했습니다. 자, 저는 그리고 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시기가 저는 솔직히 좀 그 뒷배경이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스트레스 DSR이 뭐예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를 가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들 지금 금리 떨어져서 부동산 시장 좋아진다고 하는데 왜 이런 스트레스 DSR을 금리가 올라갈 걸로 산정을 해서 이걸 할까요? 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기대론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많이 조금씩 좀 희석되고 꺾이고 있죠. 예. 왜 물가가 너무 비싸요 지금? 우리 네. 피부로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전 세계 최고 전문가들 이런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앞으로 금리가 계속 또 올라갈 거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고 봅니다. 왜?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 충격에 대비하려고? 또 뭐 가계부채도 건전화해야 되고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되니 그럼요. 더 많이 늘어나는 거는 최소한 좀 막기 위해서 그렇죠. 가계부채 좀 상방을 좀 막아놓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동원할 자금력에 더 조금 위축이 되고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유동성이 축소가 되는 거죠. 명확하게 내 연봉만. 그래서 집 살 그 실수요자도 다시 좀 생겨나기가 쉽지는 않고 쉽지 않다. 그리고 관건이 뭐냐면 핵폭탄이 있습니다. 핵폭탄. 뭐 자꾸 뭐 계속 남았대요. 네. 네, 핵폭탄이 있습니다. 예.
자, 그게 뭐냐? 2010년대에 부동산 대세 상승을 이끌었던 원동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전세 대출이에요. 전세 대출. 자, 2000년대 전세 대출 들어보셨어요? 2010년대 초반이요? 아니요, 2000년대. 2000년대 초반? 전세 대출 없었어요, 원래. 저 그때는 예.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고요. 예. 자, 그런데 이게 2012년인가 13년에 2억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전세 대출 2억까지 해줄게. 그리고 3억 해줄게. 그리고 5억까지 해줄게. 거기에다가 허그가 원금 보증까지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세 대출 모기지도 나오고. 네. 자, 그래서 더군다나 2010년대 중후반에는 어땠어요? 금리가 매우 쌌죠.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싸. 그러니까 원래는 전세 2억짜리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니까 3억짜리, 4억짜리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내가 돈이 5억밖에 없어. 근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이거 6억, 7억, 8억짜리 내가 아파트에 전세를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세 대출이 전세 시장의 수요를 급격하게 끌어올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수요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그러면서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니까 매매가를 또 밀어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거품이 꼈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예. 자, 이 스트레스 DSR이 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에만 들어가는 것도 지금 큰일인데 왜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끌에서 아파트 사고, 부동산 사고, 그다음에 신용대출 끌어다가 주식 투자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이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요. 지금 대출 땡겨다가 그나마 주택담보대출은 기간을 좀 길게 했으니까 몰라. 신용대출 어때요? 1년마다 갱신하잖아요. 네네네. 여러분들 당장 이 신용대출부터 갚아야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목에 차신 분들은 네. 대출 금액이 정말로 많은 분들은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전세 대출까지 들어가잖아요. 스트레스 DSR에 그러면 전세 시장에도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DSR 현재 기준으로는 전세 대출을 포함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걸 이제 포함한다면 네. 부동산 시장에 더 자금 경색이 올 거라는 걸 정부도 알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도 전세 대출까지는 안 할 거라고는 보지만 예. 아직 이게 확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만약에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히 기타 대출이라고 써 있거든요. 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까지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DSR 규제에 전세 대출이 만약에 포함이 되면 네. 이건 정말 주택 시장의 핵폭탄이 된다. 아, 그러면 상당히 저는 제 비율을 바꿔야 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20% 40% 하락이 아니라 매매 전세가 또다시 동반 폭락하는 거죠, 또. 22년 하반기처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는 거는 전세가는 하락 멈추고 예. 전세는 계속 꾸준히 우상향 하는데 매매가만 떨어지는 걸 지금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네. 2010년대 초반처럼.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자, 이것도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요, 매매만 만든 게 아니라 전세도 만들었어요. 네. 전세. 그리고 전세 대출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 자, 근데 보시면 어때요? 이 기간 동안 매매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네, 전세는 계속 오르죠? 왜? 전세자금 대출로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계속 올라갔던 겁니다. 금리도 싸고 하니까. 네. 근데 얘가 역사적인 평균이 142입니다. 네. 한때는 얘가 100밖에 안 됐어요. 100. 근데 지금 얼마예요? 165예요. 전세를 살려고 해도 전세자금 대출 받아 내가 살 때 165만 원 정도 내야 된다는 거죠.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지표를 봤을 때는 소득 대비해서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봐도 서울 같은 경우는 전세가에도 거품이 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여기에 유동성을 불어넣는 스트레스 DSR에 전세 대출이 혹시라도 포함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가뜩이 더 위태위태한데 저기에 네. DSR에 전세 대출까지 만약에 끼워 넣어버리면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네. 물론 그리고 시장을 좀 과열을 좀 잡아야 한다면 억지로라도 넣을 텐데 네. 시장 오히려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DSR에 당연히 전세 대출 안 넣을 테고요. 그렇죠.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신용대출을 받아다가 그 돈으로 또 전세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매매나 전세에 일단 스트레스 DSR은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좀 미치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게 본격화되는 거는 내년부터다. 그리고 이거를 봤을 때는 지방보다는 저는 수도권이 훨씬 더 영향이 많다. 왜냐면 지방은 아파트 가격이 싸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연봉만큼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님이 항상 뭐 집 팔아라 맨날 집값이 이제 떨어진다 뭐 핵폭탄 떨어진다 막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건 아니고 아니죠. 또 사야 할 시점도 네. 같이 보시는데 네. 최근에도 좀 예측을 하셔서 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시기적으로도. 네.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제가 이 코로나 시대의 버블 때문에 엄청나게 경매 건수가 많이 늘 거라고 제가 전망을 했고 예. 이 전망이 실제로 다 들어맞고 있죠. 지금 경매들이 좀 늘고 있죠. 네, 요걸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에 들어가서 매각 통계를 볼게요. 지난 20년에 이제 경매 건수 차트입니다. 전국. 어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네. 네, 서울만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미 이 2011, 12, 13년에 대세 하락장보다 경매 건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연끌하셨던 분들. 그렇죠. 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저도 이제 하락 얘기 진짜 그만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지금 네네네. 100억 원을 넘게 들여서 네. 만든 이 부동산 플랫폼 리치고 회사의 대표 이사잖아요. 예. 제가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기를 원하겠어요? 떨어지기를 원하겠어요? 또 막 거래를 활발하게 되길 원하시겠죠, 당연히. 그럼요. 올라가기를 저는 누구보다 원합니다. 왜? 올라가야 리치고를 훨씬 더 많이 쓰실 거니까. 그렇죠. 근데 왜 제가 하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데이터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지역마다 다릅니다. 네네. 지역마다 24, 25, 26년은 엄청난 기회가 될 겁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네, 이미 24년부터 기회가 시작되는 지역도 있고요. 어. 어떤 지역은 25년부터 올 거고요. 어떤 지역은 26년부터 오겠죠. 근데 24, 25, 26년은 엄청나게 부동산을 무릎 밑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오고 있다. 지역별로 좀 한번 그럼 나눠서 그러면 제가 요청을 좀 드릴게요. 이거를 네. 어떤 지역인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할 거고 네. 부동산 플랫폼 회사의 대표가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 자, 먼저 이제 이 지역의 이제 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평균 118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어때요? 96밖에 안 되죠. 오. 언제가 제일 싸요? 거의 지금이 제일 싸요. 예. 2009년에도 이 동네 아파트 살려면 한 달에 160 오. 부담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0도 안 돼요. 허리 밑에 있는 거예요? 허리쯤? 네, 허리가 아니라 바닥이죠, 이 정도면. 오. 차트 봐 딱 바닥 아니에요? 네네. 자, 아, 그러면- 저 밑에. 그 자, 그럼 이런 평균보다도 얘기 밑에. 해주시죠. 네네. 이 지역은 그럼 뭐 인구수도 빠지고 뭐 일자리도 줄어들고 하겠지.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야? 왜 뭔가 지방- 좀 산업적으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그렇죠.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데이터를 보자 이거죠. 자, 모든 거 다 보기 전에 소득 대비한 아파트 볼게요. 네. 자, 소득 대비해서 역사적인 평균이 와. 8 정도고 높을 때가 9였는데 지금 얼마예요? 6.5. 어떻게 저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내 말이요.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자, 그럼 이 지역에 먼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입주 물량, 이 지역이 입주 물량인데 자, 입주 물량이 언제 많아요? 올해 많죠. 예. 올해 되게 많잖아요. 평균보다. 네네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지금 많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작년에도 많았고 재작년에도 많았고. 아하. 네. 근데 올해만 지나면 입주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잖아요. 네. 아예 없어요. 25, 26년 한 채도 없잖아요, 지금. 아, 그 위에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오른쪽에? 아, 네. 저는 아직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은 줄 알았죠. 만들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없는 공급이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한 3년까지는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아. 향후 3년까지는. 근데 입주 물량이 공급이 아예 없습니다. 25년부터는. 자, 그러면 인구수 세대수를 볼게요. 자, 요 지역에 이제 요 인구수 세대수 데이터인데 자, 보시면 어때요?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인구수는 줄어들다가 다시 다시 늘어나고 있죠. 유입이 되네요. 예, 인구가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자, 여기 이제 일자리 데이터인데 자, 일자리 어때요? 계속 늘고 있죠? 네네네. 아니, 도대체 누가 지방에 일자리가 줄고 있대요? 음. 지방에도 일자리가 이렇게 느는 데가 있습니다. 자, 일자리가 느니까 감소하던 인구가 어때요?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네네. 세대수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급은 어때요? 없고. 올해가 끝이에요. 네네네. 내년부터는 하나도 없어. 근데 가격이 어때요? 지난 14, 15년 동안, 지난 한 15년 동안 지금이 제일 싸. 근데 호재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자세한 건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네네네. 호재까지 있어요. 이 지역에 지금. 아, 지역에 특화된 이제 예. 호재.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빠른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는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전부 다 데이터로 전국에 어디라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잖아. 아니, 우리 대표님 뭘 이렇게 믿고 이렇게 확신 가지고 얘기하시냐. 아. 저는 제가 이 리치고를 제가 만든 게 이렇게 무슨 부동산 플랫폼 회사를 하려고 제가 리치고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제가 이미 혼자 창업을 투자하시려고? 하기 전에 제가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은데 아무리 부동산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강의를 들어봤는데 네네네. 너무 물론 좋은 내용도 많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의사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맞추지를 못하는 거야. 왜 그때 그 지역이 올라갔고 왜 그 지역이 떨어졌고 여기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자, 제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길은요. 운이 아니라 내가 이 의사결정을 하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내가 만드느냐. 이 의사결정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리고 여기에 저는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치고를 창업하기 전부터 제가 제 사비 한 2억 정도 들여서 네. 제가 만든 거고 이걸로 저도 아파트 투자를 꽤 많이 해봤습니다. 백발백중이에요. 매수나 매도나. 그래서 진짜 공개하기 싫었습니다. 진짜 공개하기 싫었어요. 왜? 아니 너무 좋은 건데 나만 알고 싶으니까. 혹시 대표님 그 MBTI가 ISTJ 혹시 아닌가? ESTJ입니다. ESTJ 하나 네. 틀렸다. 네. 거의 다 정확하게 맞췄는데. 알아맞히십니다. ESTJ시구나. 네. 그러니까 이 J고 이제 되게 분석적이시고, 맞아요. T가 뭔가 되게 뭐 이성적이고 네. 그런 게 보였습니다. 네. 거의 이제 심리학계의 리치고.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을 하면은 예. 그냥 사람 엑스레이 찍어서 보듯이 그냥 다 보여요. 그리고 저는 그래 왜 그럼 이런 거를 공개를 했느냐? 제가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 관련한 기업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는데 네. 이 안에서 너무 부정적인 그런 부당 이익을 얻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아파트 시행 사업 하나 잘하면 너무 많은 돈을 벌잖아요. 아하. 일단 좋게만 포장해 네, 놓고. 또 맨날 부동산 올라간다고 얘기하면서 부동산 강의 또 팔고 막 이러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시장을 내가 뭔가 대단한 걸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예 그냥 싸그리 다 그냥 공개해 버리자. 다 까발려 버리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제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결실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전파하려고 했던 것들을 왜냐하면 예. 리치고 앱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리치고 앱도 이제는 월간 사용자가 지금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한 달에 100만 명 이상이 지금 매월 쓰고 있어요. 네. 자, 근데 기업용이 따로 있어요. 기업용. 예. 부동산 관련한 건설사나 시행사나. 네. 그래서 적정 사업성 타당금부터나 적정 분양가 이런 걸 자동으로 다 할 수가 있게끔 돼 있는데 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점점점 쓰고 있는데 자, 이거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기업들은 공급 사이드죠. 왜 작년에 50% 이런 폭락이 나왔냐? 인천이나 대구 같은데. 왜? 안 그래도 거품이 많은데 입주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40% 50%씩 떨어졌잖아요. 아파트 단지들이. 네. 네.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났던 거고. 근데 만약에 아파트 시행하시는 분들이 건설사나 시행사가 이런 리치고 데이터 보고 여기는 공급이 엄청 많고 고가가 됐으니까 여기는 아파트 시행사업 하면 안 되겠네라고 판단하겠죠. 그럼 뭐예요? 이제는 공급이 아주 정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균일하게 갈 수 있다. 그렇죠. 공급 예측 폭탄. 가능하게. 그렇죠. 공급 폭탄인 지역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런 거 보고 승인해 줄 때 왜 대구랑 인천처럼 그렇게 입주 폭탄을 내게 허가를 해줬냐고. 허가 안 해주면 됐잖아요. 인허가를 볼 네. 때도. 그럼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제가 창업을 할 때부터 꿈꿔왔던 세상이고 점점점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부터가 아주 정교하게 수요와 맞춰서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부동산 시장에 많은 어떤 이로움을 저는 줄 거라 확신을 합니다. 거의 뭐 와이스트리트의 리치고의 광고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런 관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도 이제 좀 뽑아내려고. 네. 아까 24, 25, 26 네.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 하셨는데 네.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 기준으로는 네. 언제입니까? 서울하고 수도권 기준으로는 24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만약에 완만한 하락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24, 25, 어쩌면 26년까지 지지부진하게 빠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빨리 빠지고 다시 반등을 하느냐, 네. 서서히 오랜 기간이 하락으로 가느냐. 네. 자, 그런데 혹시라도 급격한 하락이 24년이나 25년 어느 즈음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기회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24년의 하반기가 어떻게 가격이 움직일 거냐.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런데 저는 완만한 하락보다는 급격한 하락의 가능성일 무게를 저는 좀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좀 더 확률적으로 더 높게 예상하는 것처럼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25년에도 서울에 절호의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어요. 24년의 하락 속도와 폭에 따라서 네, 바닥이 언제 나타나는지는 네, 그 후에 네, 이게 바닥이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고. 맞습니다. 약간 그게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하신 그 20% 혹은 40%까지 하락폭 정도가
오면 네. 그때쯤이면 그냥 부담 없이 완전 실수요자부터 나설 수 그럼요. 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식이 오잖아요. 네, 제가 네. 누구부터 앞장서서 내 집 말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진짜 이제는 겁내지 마시고 내 집 말을 하시라. 근데 못 하실 거예요. 또 그때쯤 되면 다 비관론에 쌓여 있겠죠. 맞아요. 그때 되면 무슨 얘기 나올 거냐.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다. 인구 감소 일본보다 더 심하다. 일본 부동산처럼 될 거다. 뭐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이 언론을 완전 도배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김기훈이 그때 가서 또 외쳐도 못 사시는 분들은 못 산다. 과거에 그랬듯이. 과거에 그랬듯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또 올라가고 있을 네, 때는 그쵸. 뭔 소리냐 계속 올라가는데 또 맞아요.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는 우리한테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PIR도 그렇고 네. 어떤 가격 수준이 이제 살만한 가격대가 오면 그때부터는 실수요자도 돌아올 거고 네. 또 그쯤 되면은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또 투자 혹은 투기 수요도 막 또 따라붙을 수도 있잖아요. 투자나 투기 수요가 먼저 바람을 일으킬 겁니다. 실수요보다 네. 왜냐면 해본 사람들 실수요는 사실 부동산을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좀 더 보수적이기도 하고 근데 경험이 없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돈을 누가 가지고 있냐?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2020년과 21년에 엄청난 거래량 터진 거 보셨죠? 네네네네. 자, 그때 2030 세대들은 샀지만 그때 판 사람들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 누군가는 팔았다는 얘기니까. 그 그쵸. 판 사람들은 전부 다 호주머니에 돈 갖고 있겠죠. 다주택자였던 사람들. 네. 그리고 시장이 여기보다 더 안 좋아지면은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이 나오게 될 거고 선수들 먼저 입장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한참 뜨거워지고 난 다음에서야 또 실수요자들 상당수는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마셔야죠. 코로나 시대에 지금 집 사고 지식산업센터 지금 분양받고 생활의 숙박 이런 분들요 지금 제 주변에도 좀 있는데 인생이 완전 지금 박살났습니다. 진짜. 지식산업센터 요즘 엄청난 문제더라고요. 완전 박살났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제발 그냥 섣불리 뭐 맨날 상승 얘기하고 뭐 제발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데이터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그럼요. 하시라. 근데 또 하나가 네. 앞에서도 이제 잠재 매도 물량 역시 공급이라고 네.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인구 구조가 이제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피라미드가 아니라 역피라미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맞아요. 인구 구조가 네. 그럼 그 고령층은 또 아무리 젊었을 때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도 네. 고령층이 집을 또 살 수는 없고 네. 오히려 이제 내놓는 매물이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 고령화되는 게 뭐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서울 네. 수도권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네. 그거는 집값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그거는 집값에 이제 우호적이기보다는 이제 비우호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네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거 걱정하는 거는요. 2030년대 중후반, 2040년대는 돼야. 자, 뭐가 있냐면 지금 방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제가 인구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엑스퍼트 분석 들어가시면 자, 2009년, 10년, 11, 12, 13, 14만 해도 누가 제일 많았어요? 20세 이하. 네. 즉 젊은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이 30대, 그 다음 40대. 즉 주택의 주요 수요층들인 30대, 40대가 대다수였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60대, 70대 이상은 매우 작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떻게 그래프가 지금 수렴하고 있죠. 수렴하고 있습니다. 70대 이상이 지금 제일 작고 그 다음 작은 게 20대 미만이에요. 네. 앞으로 20대 미만이 20년, 30년 뒤에 우리 아파트 사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줄고 있고. 그 사람들이 줄고 있고 네. 출산율은 더욱더 안 좋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맞지만 그 얘기는 최소한 10년, 15년 뒤의 얘기다. 아직 지금 당장은 당장 아니다.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네. 자, 여러분들 옛날에는 환갑잔치 했잖아요. 네네. 요즘은 안 하죠. 환갑잔치 하다가 칠순잔치 하다가 이제 네. 팔순하죠. 예. 무슨 얘기냐? 그만큼 우리가 노인이라고 규정 짓는 나이가 이제는 완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요즘 칠순잔치도 거의 잘 안 하세요. 칠순 안 하죠. 거의 여행 가시거나 아, 뭐 이렇게 그럼요. 그냥, 예 하고. 팔순 정도는 돼야죠. 자, 무슨 얘기냐? 좀 더 지나면 이제 구순, 백순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나이가 60, 70 이상 되시지만 여전히 열정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의학적인 기술이 어때요? 좋아지고 있으니.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자. 아직은. 그리고, 네, 10년, 15년 뒤에 생각하자. 당장 앞으로 10년 정도는 괜찮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데이터.
바로 이건데. 오늘 근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한 30개 나온 것 같은데. 왜냐면은요. 네. 자 보세요. 누군가가 김기원이 성공하냐 실패하냐를 가를 때 제 네. 성격만 중요한가요? 성격 중요하죠. 네네. 능력 중요하죠. 인성 중요하죠. 네네네네. 중요한 지표들이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같이 믹스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네. 그런 원리로 부동산을 분석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도 뭔가 되게 비주얼이 뭐죠 저게? 아찔한데?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왜 앞으로 부동산이 대세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이 파란색 선이 있죠. 네네네네. 이 파란색 선이 M2 통화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의의 통화량.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돈들뿐만이 아니라 네. 2년 이내에 뭐 예적금이나 이런 거 다 채권 뭐 이런 거 즉시 현금할 수 있는 이런 요거는 이제 시중에 이제 광의 통화를 M2 통화라고 하는데 네. 돈의 총량은 어때요? 꾸준하게 계속? 늘고 있죠. 네. 자, 결국 부동산 가격을 여러분 생각하실 뭐가 있냐? 자, 돈의 총량과 부동산의 총량이에요. 네. 맞죠? 이걸 교환하는 거죠? 네. 자, 돈의 총량은 앞으로 계속 늘까요, 줄까요? 늘겠죠. 늘겠죠. 예. 그리고 우리는 이건 데이터로 체크할 수 있잖아요. 예. 돈의 총량은 계속 증가를 할 겁니다. 자, 부동산의 총량은 늘어요, 안 늘어요? 총량도 늘겠죠.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뭐 있는 집 다 부셔서 없애진 않지 자, 보세요. 않습니까? 예. 자, 부동산은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예. 토지와 건축물. 자, 네. 토지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안 늘어나죠. 예. 자, 그러면 건축물인데 건축물이 늘어나나요? 자, 건축물은 용적률과 건폐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토지는 늘지 않지만 건축물은 늙어요. 그렇죠. 자, 오래된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다들 새집 살고 싶죠. 건물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음. 오래된 건물에서 술 마시고 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놀고 싶어하고, 자고 싶어하고, 거주하고 싶어하고, 일하고 싶어하는 건축물은 다 새 거예요. 자, 그래서 건축물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건축물은 늙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축물의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하. 부동산은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네. 돈의 총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럼 돈의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부동산의 총량도 늘어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부동산은 뭐라고 하느냐?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차트로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요 파란색 선이 대한민국 M2 통화량. 네. 빨간색 선이 지금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꽈배기를 꼬듯이 아파트 시가총액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올라가죠, 따라서.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갔던 거고. 예. 네. 그래서 여전히 거품이 많이 있지만 이 거품이 좀 꺼지면 다시 통화량과 비슷해지는 수준이 올 겁니다. 다시 수렴한다. 그렇죠. 주택의 시가총액과 네. 저기 이제 아파트만이죠. 아파트만이죠. 예, 아파트의 네. 시가총액과 광의의 통화량이 어느 정도 수렴을 하면 네. 그때부터는 이제 같이 우상향할 수 있다. 그렇죠. 그 개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제가 절호의 시기가 전반적으로 왔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때가 올 거예요. 대세 상승을 부르시는 때가. 근데 그때 여러분들 절대 실기하지 마시고 그때는 김기원의 말이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해서 보시고 의사결정하세요. 네. 네. 그리고 저도 언제까지 제가 계속 유튜브 출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대세의 상승을 정확하게 제가 짚어내고 그로부터 한 1년 후부터는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 저는 거의 출연을 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몰디브 가셔서 모히또 드시고 계시라고.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또 하나 고민거리가 앞에서 잠깐 이제 고령화. 네. 그러니까 물론 비우호적 요인이 맞지만 그거는 10년 뒤, 20년 뒤에 고민해볼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요즘에 그러니까 예전에도 항상 초품화, 네. 초등학교를 품은 단지가 가장 이게 가치가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학령 인구, 네. 학생 자체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초등학교 서울에서도 학생이 없어갖고 무슨 뭐 반을 없애고 학교를 없앤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제 아파트를 그러면 고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참 또 참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은 네네네. 자, 지금 입시 경쟁률이 예. 예전에 비해서 훨씬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년생, 71년생이 숫자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네네. 그때가 입시 경쟁률이 가장 셌어요. 음. 자, 그럼 인구가 이제 계속 젊은 층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들어가 훨씬 더 쉽겠네 하지만 그런가요?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언뜻 봤을 때는 그럴까 실제로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힘들어졌어요. 몰리는 곳으로 계속 몰리고. 그렇죠. 왜냐하면 또 선행 학습을 시키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는 동네가 좀 나를 증명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사교육비 통계도 또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1인당 사교육비는 또 계속 사상 최고, 그럼요. 전체 사교육비도 또 계속 사상 최고. 맞아요. 근데 학령 인구는 줄지만 그렇죠. 사교육비는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죠. 아이들은 줄어도. 네. 왜 불안하니까. 미래가 자꾸 불안하니까 더더욱 또 아이들을 죄고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저는 이런 학군에 대한 이런 수요 자체가 저는 없어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학군 수요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아니요,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은 네. 그게 당장 뭐 문제가 돼서 아파트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닐 거라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아주 서서히. 네.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있는 가정들 같은 경우는 내 동네 부자 동네에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 동네에서 학군이 또 좋은 곳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요는 저는 여전히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다. 그리고 학군이 어디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네, 리치고에서 다 볼 수 있다. 네, 전국 기준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학업 성취도 평가 순위 막 이런 것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시면 랭킹에서 이제 학군 랭킹 들어가면 되는데 네네. 종류별로 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기 화면에도 지금 나오는데 예. 초등학교 기준으로 중학교 기준으로 예를 들면 중학교 기준으로 중학교 학부모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특목고나 자사고 진학률이 높은데 알고 싶다. 아. 그럼 누르면 되고 외고 진학률 높은데 알고 싶다. 누르면 되는데 외고 진학률 기준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전국에서 학생 수가 500명인 이상이면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장 많이 보내는 중학교가 어디예요? 지금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대한여자중학교 여기가 거의 18%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천의 중앙동 과천중학교, 과천의 또 과천문헌중학교.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집값이 어떻게 될까? 이 중학교로 보낼 수 있는. 아, 인근은.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학생 수를 바꿀 수 있고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외국어 지금 해외 대학교 또 진학 많이 하잖아요. 네. 해외 대학교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어딘지 안 궁금하세요? 전 저건 궁금하시죠? 저런 데이터가 있었어요? 자, 그럼 해외 대학교를 많이 보낸 데가 어디냐?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 한국 외국어 대학교 부서 고등학교. 여기가 해외 대학교 진학률이 10%. 외대 부설고등학교. 네, 여기가 전국 1등이고요. 그 다음에 4년제 대학교를 보내는 비율도 한 4% 정도 됩니다. 야, 네. 특이한 데이터도 다 있네요. 네, 저기 이제 뭐 교육부라든지 이제 교육청 이런 데이터들을 다 이제 막 싹 다 끌어오고 맞습니다. 막 가공하시고. 네, 네. 근데 그 학군 수요 변화가 당장은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네, 당장 뭐 이런 인구 감소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당장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또 고민도 하시고 또 상급지 결국은 이제 그 상급지에서 만나는 게 물론 이제 상급지는 산의 봉우리처럼 이제 뾰족해지기는 한데 그 만나는 지점 다 뭐 강남, 마용성 이렇게 귀결이 또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시대가 흐르면 또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 지역은 좀 어떤가요? 지금 현재 뭐 어디 많이 떨어졌다고 또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 특히 그런 지역들은. 지역들은 15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장에서 엄청난 특혜를 받은 지역입니다. 얼마요? 그러니까 15억. 15억 이상 아파트. 예. 왜냐면은 강남, 서초, 송파가 가격을 보면 잘 안 떨어졌거든요. 네.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근데 왜 안 떨어졌냐? 바로 2020년과 21년에 대출을 안 해줬어요. 아, 당시에 그러니까 뭔가 오버해서 펌핑된 게 없으니. 그러니까 지난 정부 정책이 2019년 12월 20 며칠에 이게 통과가 됐는데 네. 뭐냐?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 10원도 해주지 마라. 어. 그러니까 전부 다 현찰만 샀어요. 언제? 2020년, 21년 그 코로나 시기에 15억짜리 이상 아파트를 전부 다 현찰만 주고 샀어요. 근데 최근에 부동산이 하락한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현금 부자. 현금만 샀으니까 매물로 내놓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러니까 다급한 게 아니고. 예. 그러면 낙폭도 거의 적었었던 거네요. 그래서 덜 떨어졌던. 강남, 수초, 송파가 아니라. 근데 결국에 모든 것은 다시 본질적인 가치로 회귀하게 돼 있어요. 또 이것도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강남이 예. 지금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떠받쳐 줄 수 없는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비싼 거는 압니다만 또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또 강남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또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반론이 있죠. 나오니까요. 있어요. 근데 이미 그런 사람 다 갖고 있잖아요. 아니 뭔가 신규 수요가 일어나서 사줘야 가격이 더 올라가고 하는 건데 이미 부자들은 이미 다 갖고 있다니까요. 몇 채씩 갖고 있어요.
자, 이게 보시면 강남도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잖아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예. 별로 안 내려왔네요. 672였습니다. 금리가 터지기 전에 고점이. 네. 그리고 저점이 얼마였냐? 317이었습니다. 400이 안 됐어요. 예. 지금 얼마냐? 690입니다. 지금 강남구의 아파트 평균 지금 한 채 살려면 한 달에 690만 원씩 대출이자 내야 되는 거예요. 와. 원리금 상환. 예. 너무 부담스럽죠. 역사적으로 봐도 아주 비싸고. 자,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도 계속 떨어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왜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때보다 인구 구조도 더 안 좋은데 가계부채도 많고. 근데 안 떨어진 이유는 뭐다?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으로 따지면 반대 매매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아, 그렇죠. 저런 급락은 없었다. 맞습니다. 근데 추가로 그걸 더 사서 막 뒷받침해주거나 더 밀어 올릴 수 있는 수요는 별로 없다. 없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 중에 허리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오면은 이제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강남 서초 송파 또 마용성까지 네. 허리 부근까지 내려오길 기다리는 건 네. 감나무 밑에서 이제 입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일지 아니면 네. 실제로 허리까지도 내려오게 될지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내려올 수 있다. 아, 그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여기는 반대 매매에 맞는 것도 아닐 테고. 근데 이제 이미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고 더 이상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서초, 강남 서초가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도 지금 매물이 줄어야 되겠죠. 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자, 근데 데이터를 좀 볼게요. 거래에 들어가시면 예. 요 파란색이 매물량이에요. 매물량 역사상 최대죠? 네. 제일 많죠? 네. 막대그래프, 보라색 막대그래프 거래량인데 거래량 거의 없죠. 자, 팔 사람은 꽉 차 있는데 살 사람은 없으니까 지금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 지금 여전히 지금 강남 서초가 좋으려면은 팔 사람 줄고 거래량 늘어나야죠. 왜 살만하니까. 근데 지금은 전혀 살만한 가격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까 집주인들도 지금 빨리 팔려고 지금 내놓는 거란 말이죠. 매물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렇죠. 근데 강남만 그런 게 아니라 서초도 똑같아요. 아니 30억, 40억짜리 30평대 아파트를 이걸 누가 삽니까? 누가 사요? 벼락부자 아니면 못 삽니다. 물론 지금까지 30억, 40억까지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네. 거기에서 추가로 더 밀어 올리면서 살 만한 여력은 없다. 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더 못 갑니다. 더 못 가요. 마용성도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죠. 여기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하죠. 예. 저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상승에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이벤트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리고 금리가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 0.5% 시대에 벌어졌던 대세 상승장에 그것도 막바지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폭등을 했던 겁니다. 금리 상황이 이제는 완전 달라졌어요. 시장 상황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또다시 내 아파트가 뭐 30억, 40억, 50억 갔으니까 또 갈 거야. 기대에 접으셔요. 지금 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건물도 똑같아요. 제가 건물 좀 알아보고 있는데 네네. 수익률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요즘 건물 가격도 많이 떨어졌죠. 계속 이제 호가를 낮췄는데 아직도 강남 서초는 안 낮추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은행 이자가 지금 4%잖아요. 예. 4%. 예금 기준. 예금 기준. 네. 달러 예금하면 5%, 6%도 줍니다, 여러분들. 근데 강남에 건물 사잖아요? 수익률이 3%대예요. 근데 원체 이것도 값이 비싸고. 렌트프리 잔뜩 껴서 렌트프리 껴서 수익률 나온 거 억지로 맞춘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뭐 2%대 3%대 금리면은 뭐 건물 살만했는데 했는데 그때 건물 사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뭐 쪽박차고 난리도 아니죠. 대출이자 급등에다가 임대료는 또 예전만큼 들어오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진짜.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밖에. 제가 하락론자, 폭락론자라서가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그 누구보다 시장을 정확하게 지금 진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진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 이 경매 건수 보실래요? 서울에? 예. 제가 여기서 상업용만 클릭하겠습니다. 예. 서울? 상업용도 지금 이렇게 늘고 있잖아요. 와. 앞으로 더 늘 겁니다. 계속 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장의 공급이고 그만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근데 건물주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냐? 또 코로나처럼 그런 시절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미련을 가지고 지금 힘겨운 이자를 지금 버텨내고 계신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 수익률 가지고는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김기현 대표님은 건물 보러 다니신다고. 네. 왜? 떨어질 거로 저는 보기 때문에. 사시려고. 예. 혹시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뭐 저희 사옥이라도 좀 좋은 거 하나
리치고가 잘 되나 봅니다. 아닙니다. 아직은 아까 그 정도는 저기 보니까 아닌데. 뇌색임 광고가 엄청 붙어 있던데. 근데 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이 거품이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고 빠지기 때문에 제가 24, 25, 26년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죄송한데 제가 너무 이제 강남 서초 송파 마용성에 집착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죄송합니다만 근데 아까 이제 논리 중에 하나가 네. 빠르게 떨어지어서 빨리 그 적정한 가격이 되면은 바닥도 그 반등도 빨리 나올 수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서서히 장기 하락으로 가서 반등도 좀 늦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강남 서초 송파도 그렇고 마용성도 그렇고 빠르게 떨어지진 않는다면 여기서 매물을 막 던지고 반대 매매 맞고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네.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하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걸까요? 다른 지역은 빨리 바닥치고 근데 이게, 올라오더라도 이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제 보시면은 요게 한국 부동산원 지수 통계 데이터로 주간 데이터로 폭락장에 나왔던 22년 중순부터 23년 초반까지의 차트입니다. 네. 자, 이게 보시면 요게 이제 플라워 차트라고 하는 건데 밑으로 많이 떨어질수록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 거고요. 네. 왼쪽으로 갈수록 매매가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자,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16% 빠졌죠. 도봉구는 매매가가. 네, 매매 가격이. 근데 서초구는 4.4%밖에 안 빠졌습니다. 매매가 거의 안 빠졌고. 그리고 강남구가 한 6.7% 빠졌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작긴 하지만 방향성은 어때요? 비슷하죠. 네. 네. 자, 그리고 이거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과거 대세 하락장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요게 이제 2008년 10월 달부터 2013년 6월 달까지 네. 대세 하락장 수도권 대세 하락장 기간 동안에 서울의 시 공구별 이 플라워 차트라는 건데 네. 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도봉구죠. 네. 도봉구가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강남구입니다. 강남구도 제일 왼쪽에 있죠? 저건 이제 과거 하락장에서. 네, 과거 하락장일 때 강남구도 많이 빠졌다고요. 네. 그 다음 강서구도 많이 빠졌고, 그 다음 송파구.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강남이라고 무조건 안 빠진다?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과거 대세 하락장을 보면 강남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신기한 게 항상 그 관성에 젖어서 맞아요. 뜨거운 손에 오리에 빠져서 네, 강남이 빠지겠어? 네. 다들 강남 가서 살고 싶어 하잖아. 네, 마용성 가서 집 사고 싶어 하잖아. 막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또 막상 저때 과거로 보면 네. 야, 저때도 많이 빠졌었고. 누가 제일 적게 빠졌냐? 종로가 제일 적게 빠졌어요. 이때. 종로구는 오히려 올랐잖아요. 2008년에서 13년 사이에. 네. 종로구는 맨 오른쪽에 있는 종로구잖아요. 종로에 근데 사실 집이 몇 개 없지 않나요? 그렇죠. 예. 거의 없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게 부동산 심리도 그렇고 이게 네. 어떻게 사람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데이터로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보면은 네. 조금 더 객관화해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강남은 20억짜리 아파트가 10%만 떨어지면 2억이고요. 20% 떨어지면 4억이에요. 네. 40% 떨어지면요. 8억입니다. 이게 비율로 보는 거 금액대로 보면은 강남수 송파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또 떨어지면은 이 떨어지는 금액대가 억소리 굉장히 나죠. 클 수 있다는 네. 거죠. 해서 그 본격적인 상승장까지는 네. 뭐 이게 지역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4, 25, 26년에 지역별로는 다릅니다만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요거는 저희가 김기현 대표님이 저 몰디브 가시기 전까지 한번 그리고 이제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예. 경매로 하셔라. 경매로. 더 싸게. 더 싸게. 왜냐하면 경매는 지금도 10에서 10%, 15% 정도 싸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큰 물건일수록 경매로 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네. 뭐 저 말도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 부동산 소액 투자 같은 거 이제 경매로 하는 게 네. 어렵진 않다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막 10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한다라면 네. 초기 자금도 그렇고 네. 혹여나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짜리 빌라를 샀는데 그 사람이 안 나가고 있고 막 이게 머리 터지는 상황 이거까지 어떻게 견뎌볼 수 있어. 네. 근데 막 수억 원, 10수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그 사람이 안 나가고 막 이러면 이게 막 엄청 꼬이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반대일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소액으로 사시는 분들이 더 막 버티는 경우가 많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싼 동네에 내가 예. 막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이제 살고 있는데 경매를 당했어요. 네. 창피하지 않을까요? 빨리 나간다. 오히려 명도하기가 쉬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경매를 저희도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경매 콘텐츠를 여러 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진짜 막 10억 안팎의 아파트를 경매로 하는 건 아직 저도 도전을 못 해봐가지고 아, 네. 그쪽도 그럼 김기현 대표님이 좀 많이 저는 아파트 경매는 경매도? 저는 딱 2건밖에 안 해봤습니다. 왜냐면 그쪽도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서 맞아요. 물론 이제 그 상승장이 오기 전에 미리 공부하면 더 좋을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니치고 얘기를 한 번만 더 하면은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어차피 한 30번 해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경매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예.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리치고의 경매까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예를 들면 지도로 들어가 볼게요. 네네네. 경매가 얼마나 많은지. 자 이거를 지도를 이렇게 줌아웃을 하면은 건 하나하나가 다 지금 이게 다 경매예요. 이게 다 어마무시하죠. 특히 저게 이제 많이 찍힌 동네는 저기 아파트 기준인가요? 색상별로 다른데요. 진한 초록색이 빌라 다세대, 그다음에 옅은 파란색이 오피스텔, 진한 파란색이 아파트, 그다음에 보라색이 건물, 그다음에 주황색이 토지입니다. 참 이게 참 저게 누군가의 또 눈물방울일 수도 있는데 이게 네. 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또 기회일 수도 있고 참 근데 이게 야속하기도 참 하고.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네. 이 코로나 시기에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영끌에서 지금 사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런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아예 지역별로.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더 데이터가 중요하다. 진짜 부동산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 결정이죠. 그쵸. 제발 여러분들 분위기에 편승해서 의사결정 하지 마시고 좀 데이터 좀 보시면서 의사결정 하세요. 그리고 진짜 실전 팁 제가 아주 강력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실전 팁. 네. 자 뭐냐. 저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요. 네.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체크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상황까지 네. 내고 하려고. 아니요. 가격은 정해져 있고 사는 사람 있고 파는 사람 있고 물론 둘 다 이득 볼 가능성도 높지만 네. 둘 중에 한 명은 혹을 가능성이 많겠죠. 왜? 이걸 파는 사람은 지금이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파는 거고 사는 사람은 앞으로 더 올라갈 게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파는 사람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해요? 사는 사람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20년, 21년에 그 고점에 금리 쌌을 때 지산 뭐 하고 생활학 숙박시장 분양받고 상가 분양받고 아파트 영끌에 사신 분들은 자기가 고점에 잡을 거라고 생각을 이만큼이라도 했겠냐고요. 안 하죠. 안 했겠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 나도 호구될 수 있다. 그래서 내 거래 상대방은 왜 지금 사려고 하는지 팔려고 하는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왜? 둘 중에 한 명은 호구니까. 자, 그래서 저는 뭘 좋아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둘이 부동산을 제가 매수하고 파신다라고 볼게요. 네. 자, 파시는데 이미 보니까 등기부등본 보니까 몇 년 전에 사서 이득을 많이 보셨어. 네. 이미 이득을 많이 보셨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사는 사람 입장이에요. 저는 제가 보는 데이터가 아무리 좋더라도 고민해 볼 거예요. 아니 왜 그동안 가격이 계속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분은 시장을 미리 제대로 보고 가격이 저렴할 때 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거의 다 끝물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파시는 거잖아요. 차익 실현. 네. 그래서 이분이 언제 샀는지 그때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고 저는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래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럼 어떤 거래를 좋아하냐? 이분이 뭔가 사연이 있어서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거나 뭐 상속이나 증여가 있거나 아니면 뭐 뭔가 대출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 팔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 그리고 이분이 샀던 가격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 이런 거래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하실 때는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내 상대방의 그런 상황이 어떤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거래를 하죠. 최소한 그러면은 내가 혹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차익 실현 대상이 되지 말라. 그렇죠. 이게 주식 쪽에서는 이걸 설거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부동산 쪽에서 이게 또 원체 규모가 또 크기 때문에 그렇죠. 실전 팁. 네, 저는 사실 2020년, 21년에 사신 분들은 설거지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 아픕니다. 네,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챗 GPT 시대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도 그런 흐름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공부하고 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또 김기원 대표님 덕분에 오늘 공부도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유, 우리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